전공의 집단 사직 사흘째,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9,200여 명으로 전체의 7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도 8,000명이 넘으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 명동에 줄서기 표지판이 세워지며 퇴근길 대란을 불렀던 수도권 광역버스와 관련해 서울시가 정류소 2곳을 신설하고 노선을 분산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 탈락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명계가 연이은 탈락에 결집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사퇴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한 명도 탈락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공천 잡음이 적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고양시 정 후보로 단수 추천됐던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이 보류됐습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다 중형을 받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코리안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KBO 리그에 복귀합니다. 한화와 8년간 170억 원에 계약했는데 지난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지 12년 만입니다. YTN 뉴스앤 이슈 이어갑니다. 봄을 앞두고 전국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내일까지 빙판길이 우려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눈 상황과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서울은 눈이 점차 그쳐가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13.4cm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지금은 눈이 점차 그치면서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 여전히 대설경보가, 경북 경주와 상주, 김천 등에는 대설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 보면서 실시간 눈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6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강원 산간입니다. 국도 56호선 홍천 구룡령 부근인데요. 지금도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주변 지역뿐 아니라 도로에도 많은 눈이 쌓여 지나는 차량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산입니다. 이곳도 눈발은 잦아들었습니다. 도로는 눈이 녹아 차량이 운행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하얗게 쌓인 모습입니다. 다만 기온이 낮아 도로 살얼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 눈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리는 건가요? 네, 수도권의 눈은 점차 그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이 끝난 것은 아니고 밤에 경기 내륙에는 또 한 차례 약한 눈이 지날 걸로 보입니다. 폭설이 쏟아진 영동 지역에는 내일까지 계속 많은 눈이 더 오겠습니다. 우선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의 눈이 더 내려 총 적설량이 1m에 근접할 걸로 보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5에서 15cm, 경북 북부 동해안에 5에서 10cm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에 강원 내륙과 영남 내륙, 제주 산간에도 1에서 7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에는 앞으로 1cm 정도의 눈이 더 올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졌는데 낮 기온은 영상 4도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낮 동안 눈이 녹더라도 밤이 되면 얼어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교통안전과 미끄럼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밤사이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눈이 내리면서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경사로에서 차량을 멈춰 세우려던 30대 남성이 숨졌는데요. 오늘 새벽 4시쯤 서울 독산동 주택가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는 자신의 차량을 세우려던 30대 남성 운전자가 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눈 때문에 시동이 걸린 상태로 미끄러지자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을 막기 위해 직접 내려서 차를 세우던 도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도로 한복판에 커다란 제설차 한 대가 옆으로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한 도로입니다. 눈을 치우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 48살 A씨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도로입니다. 오르막길에 차량 한 대가 쓰러져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8톤 제설차가 쓰러진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인근 식당 유리창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제설차가 내리막길에서 작업하는 도중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이곳은 오늘 새벽 5시 경기 파주 적성면에 있는 한 도로인데요. 달리던 화물차가 옆으로 쓰러진 현장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화물차가 눈 쌓인 언덕길을 오르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밤사이 내린 눈으로 출근길 서울 지하철 대부분 운행이 한때 지연됐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과 3호선, 4호선 전 구간 운행이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30분 넘게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7호선도 10분에서 20분가량 늦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차량 기지와 지상 구간에 눈이 많이 쌓여 열차 출고와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는 눈으로 철로가 미끄러워진 탓에 출발할 때 열차가 흔들리거나 멈출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 서울 명동 입구에 광역버스 줄서기 표지판을 설치한 이후 버스가 꼬리를 물고 서 있는 이른바 버스 열차 현상으로 퇴근길 대란이 빚어졌는데요. 서울시가 명동 입구에 정류소 2곳을 신설하고 8개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하는 등 혼잡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네, 서울시가 도심의 버스 열차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긴급 대책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대란이 벌어졌던 명동 입구를 비롯해 도심 곳곳 광역버스가 밀집한 정류소의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긴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광역버스 정류소를 신설하거나 조정합니다. 명동 입구에는 광교 정류소와 명동 입구 B 등 정류소 2곳을 새로 만듭니다. 이 2곳에 총 8개의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합니다. 신규 정류소는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4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광교 정류소에는 일주일간 계도 요원이 배치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울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명동 입구 정류소의 버스 대기 행렬은 평균 312m에서 93m로 줄고 일반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17.9km에서 21km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남대문 세무서 정류소도 경기도와 협의해 상반기 중 10개 노선을 신설 예정인 명동성당 정류소로 이전합니다. 기존 중앙버스 정류소 바로 인근에 가로변 정류소를 신설하고 버스 노선을 분산 배치하면 한 개 도로에 버스가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도 경기도와 협의해 상반기 내 정류소 조정, 연내 노선 조정을 추진합니다. 광역버스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광역버스 면허권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경기도와 노선 조정 협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 운행 경로 변경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선적으로 명동 입구 5개 노선은 운행 경로 변경을 통해 인근 지역에서 회차하고 2개 노선은 무정차 통과하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종균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경기 고양시 총선 후보로 단수 추천된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과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 전 의원 건에 대해 정리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회의에서 단수 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후보자를 정하기 위해 21개 지역구에서 실시한 첫 당내 경선에서 광주와 전북 일부 지역 등의 현역 의원 5명이 탈락했습니다. 호남 물갈이 신호탄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한 21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역 의원 14명 가운데 5명이 원외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호남 의원들의 패배입니다. 광주에선 북구 갑의 조우섭, 북구 을의 이형석, 동구 남구갑의 윤영덕 의원이 각각 정준호, 전진숙, 정진욱 예비 후보에게 본선 진출권을 내줬습니다. 전북 익산갑에선 김수흥 의원이 이춘석 후보에 져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예선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5명 가운데 4명이 호남 지역구입니다.
광주는 북구 갑의 정준호 후보이시고 북구 을은 전진숙 후보이십니다. 동구 남구 갑은 정진욱 후보입니다. 제주시 갑 송재호 의원도 문대림 예비 후보보다 낮은 경선 득표율을 기록해 패배했습니다. 반면 서울 서대문을 김영욱, 송파병 남인순, 경기 군포시 이하경 등 나머지 현역 의원 9명은 본선에 안착했습니다. 서울, 송파을 등 원외 후보자들이 맞붙은 7곳의 예선 통과자도 확정됐습니다.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물갈이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당은 일부 수도권과 PK 현역 의원은 추가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을 김병욱, 부산 북강서갑 전재수 의원 등 6명이 다시 공천장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북구 강서구 갑은 전재수 현 의원이 단수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을은 김병욱 의원. 민주당은 전략 공천과 2차 경선 등을 통해 아직 빈칸으로 남은 곳의 후보를 정할 예정인데 현역 하위 20% 평가 결과와 맞물려 계파 갈등의 불씨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이원주 전 의원을 여전사 3인방이라며 총선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세 사람이 당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또 현역 의원을 제외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해선 선거 때가 되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 어느 후보가 적합한지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면서도 이번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20%에 포함된 의원 가운데 합류 가능성을 강하게 표명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민주당 하위 20% 의원들과 합류를 위해 접촉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공천 논란으로 민주당이 자멸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천이 잘못된 원인은 방탄이 부족했다고 판단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욕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큰 흐름이 형성된다면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도 있다면서 자신도 민주당 내 일정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미래 측과의 결별 이후 불거진 개혁신당의 보조금 반환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위원장은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는 것이 맞는 거라며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아요. 당비를 모아서 6억 6천만 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의지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반환 방법이 없어 금액을 그대로 동결하고 22대 국회에서 입법 미비점을 보완해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한 위원장이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86억 위성정당 보조금을 받은 과거를 추억하며 다시 당직자를 대표로 임명해 위성정당을 차리는 건 위헌이 아니냐며 위헌정당을 만들면서도 당당한 한 위원장은 이제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인 여의도 팔도 사나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오늘도 양당은 공천 과정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가 단 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편인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 서은숙 최고위원은 오히려 공천은 시끄러워야 정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가세했는데요.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국민의힘의 재활용 배치는 혁신이 아니라고 비판한 겁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포장을 잘 못해서 잡음이 생기는 것뿐이라고 두둔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러나 국민의힘은 윗돌 빼서 아랫돌 막고 재활용해가지고 이리저리 배치를 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 한 사람도 현재까지 탈락이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 국회 재의결할 때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 이것이 거다. 혁신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포장을 잘못해가지고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랫돌 빼서 웃돌 맞고 중진들 다 재활용해서 미리 지역을 나눠준 거예요. 민주당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왜 잡음이 나겠어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박수 받는 혁신이 진짜 혁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비호감형 의원, 그러니까 컷오프했을 때 반전의 동력이 될 만한 의원이 없을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물갈이 했을 때 그러면 그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냐. 그러면 그 민심이 아주 나쁜, 안 좋은 그런 비호감형 그런 의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8년 전에 김종인 그때 민주당 비대위원장 하실 때 모 인사 두 사람을 컷오프 시켜가지고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어떤 반전 그 모멘텀이 됐고. 그렇게들 평가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자르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하고 박수 칠 거다. 그런 사람이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떠오른 사람이 없어요. PK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혁신이라는 거는 혁신했을 때 박수를 받아야,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를 두고 내홍에 휩싸인 모습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하위 1%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가 합심하며 이재명 대표 사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의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학생인 축구 국가대표 혹은 연극과에 재학 중인 배우가 출석률로 평가받을 수는 없는 거라며 당대표는 당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만약 대학생인 축구 선수가 국가대표라고 얘기하면 국가대표 대회 나가느라고 학교 수업 못 듣는 경우 많지 않겠습니까? 올 출석이 안 될 거예요. 뭐 대학의 연극과라든가 연예 관련된 학과에 계신 분들 중에서 유명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수업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비교가 똑같은 것 같아요. 당대표가 당무를 수행하는 게 중요하지. 당대표가 회의 출석하고 상임위 출석하고 법안 발의하는 거 이거를 당대표가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3지대는 빅텐트 결별 이후 각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과거 제3지대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이번 결별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보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충분히 다 숙고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네. 저 독일 같은 경우는 연정이 아주 잘 일어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 그 계약서를 쓰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리고 그 분량이 책 한 권 정도랍니다. 네네. 사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치밀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속하게 저 설날 직후에 그냥 발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생긴 것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법 개정 전이라도 행정부 차원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여가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법 개정안 2건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지만 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관철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현숙 장관의 후임을 지명하지 않고 조직 개편 전문가인 신영숙 차관 주도로 업무 이관 사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직 개편을 위한 업무 교류 차원에서 실국장 라인의 타부처 담당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여가부는 조직 관리에 필요한 수준에서 보직을 유지하며 개편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하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지적했으며 대단한 해안을 통해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졌다면서
이승만 전 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투쟁이 이어지면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더 늘어 9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수습본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과 서면 자료를 모은 결과 어제 기준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9,27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459명이 늘어난 수치로 전체 전공의의 74.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는 전체 64.4%인 8,024명으로 하루 만에 211명 늘었습니다.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는 모두 6,038명으로 800여 명에 대해 추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공의들이 지난 2020년 당시와 달리 파업이 아니라 사직서 제출을 택한 데는 업무 개시 명령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깔려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불법이라고 보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전공의들은 이마저도 송달을 피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전공의들이 파업 대신 사직이라는 집단 행동에 나선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힌 대로 100개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어젯밤 기준으로 74.4%에 이릅니다. 근무이탈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6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지난 2020년 전공의들이 파업에 나섰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는 방식의 집단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집단 행동 방식의 변경에는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파업을 선언하고 병원을 떠날 경우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데요. 의사들은 사표를 내고 직장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역시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을 피하는 방법도 쓰고 있는데 일부 전공의들은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대처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어떻게 대처할까요?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보면 송달 종류별로 대처 방법과 사직 사유 작성법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송달을 받지 않으면 명령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른바 회피 전략을 취하라는 겁니다. 우편 송달은 당사자의 수령 서명이 완료된 즉시 효력이 있으나 서명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거나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서명하지 말라, 모르는 전화 받지 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예 업무에 복귀한 것처럼 가짜로 꾸미는 사례도 있다고요. 네, 일부 전공의들이 현장 점검의 눈을 피하는 방식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처럼 꾸미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전공의 가운데 일부가 병원에 들러 전산망에 접속해 간단한 진료 처방만 하는 건데요. 전산상으로 실제 일한 것처럼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일시 복귀하는 사례가 이렇게 현장 점검을 가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 개시 명령의 요건에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처럼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 복귀한 이들 중 상당수가 일은 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실제 의료 공백은 더 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입장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쟁점은 업무 개시 명령 전달과 수령에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해서 바로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문자와 우편, 수련부장의 통보 등 3가지 방식으로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돼야 명령의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꺼뒀을 때 송달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문자로 보내두면은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 네. 발송만으로 도달된 것으로 보겠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연 도달됐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파업이 아닌 사직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단순 의사 표시로 보더라도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한 점은 위법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단순 가담자들한테 대해서까지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전체가 공모해서 업무를 방해한 거거든요. 법적인 유효성 공방이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머리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면서 뒷전으로 밀려난 환자들은 씁쓸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을 초래한 의료진이 환자 피해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제 배상을 받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집단 이탈하면서 곳곳에서 진료 차질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전화, 이번 식으로. 만약 수술이나 진료 적기를 놓쳐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병원이나 의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지난 2004년 병원 권유로 담체관 조영수를 받은 뒤 복통으로 호소하다 사망한 환자 유족에게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의약분업 사태로 전공의들이 파업 중이었던 상황을 지적하며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는 병원 측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07년엔 간암 환자가 병원 노조 파업으로 정해진 날짜에 수술받지 못해 병세가 나빠졌다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병원이 1,000만 원 조정안을 제안해 양측이 수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판례에도 환자 개인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인정받긴 만만치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직접 전공의 사직이 불법이란 점을 입증해야 하고 이 불법 행위와 환자의 건강 악화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누가 봐도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겁니다. 소송이 10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중에 일부, 한두 건의 경우에는 환자가 이길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환자가 입증이 어려워서 이기기 어려울 겁니다. 또 손해배상 소송 특성상 환자 측이 승소한 판결 효력이 다른 사건에까지 미치지 않아 매번 원점에서 판단을 구해야 한다는 점도 환자에게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 밖에도 병원이 사전에 수술이나 진료 연기 가능성에 관해 환자 동의를 받았는지, 수술 동의서에 관련 면책 조항이 포함됐는지 등도 책임 소재를 가릴 세부 요소로 꼽힙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통령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 130차례 이상 충분히 소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올려 이같이 설명했는데요. 이를 통해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의 전제 조건인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정책 패키지에 담았다면서 정부가 지난달 15일 증원 규모와 관련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어제 브리핑 도중 국민을 버린 의사들을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는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를 버렸다, 의사는 국민에서 제외된 셈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오늘 정부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관련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주 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뜻인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과 발언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다른 발언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회는 박민수 전 차관이 여성 의사들의 근로시간이 남성 의사들과 차이가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여성 의료인에 대한 공격이라면서 사과와 해명,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박 차관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를 넣어서 분석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연구 보고서의 추계 방식을 설명했을 뿐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식의 언급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역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고 의무 근무를 시키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그 의사한테 누가 진료받기를 원할까? 지난 20일 TV토론에서 나온 한 의사단체장 발언입니다. 의대 증원 주제를 놓고 정부를 상대로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을 의무로 선발하는 이른바 지역의사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자리에선 반에서 20, 30등 하는 학생이 의과대학을 진학하면 되겠느냐는 비판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실제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이 꾸준히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두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의 덕목을 당연한 듯 성적 위주로 재단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 시민단체는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데는 타고난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기보다 선발한 뒤에 육성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며 성적 위주 의대 선발 방식을 지적했고요. 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도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을 직접 반박했습니다. 좋은 의사는 의료인 사명에 대한 분명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료의 질이란 것은 좋은 교육 그리고 좋은 실습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에 대한 또 분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정립되는 것이 좋은 의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반에서 20등, 30등 이게 너무 좀 감성을 자극하는 발언 같습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못한다 이런 감성을 자극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휴학계를 낸 의대생이 10,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3,000여 명 더 늘어 지금까지 모두 11,700여 명, 62.7%가 휴학계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4일 동안 휴학이 승인된 학생은 44명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입대나 건강 문제 등 동맹 휴학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이지만 대상 면적만 여의도의 837배에 달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발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어제 민생토론회가 열린 울산은 전체 행정구역의 4분의 1이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지역인데요. 이 가운데 개발이 원천적으로 막혀있는 환경평가 1, 2등급 면적 비율이 전체 80%를 차지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높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시 주변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할 것입니다. 고도가 높거나 경사가 급하기만 해도 무조건 개발할 수 없게 막았던 획일적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현재 전국에 묶여있는 그린벨트는 전체 국토의 3.8%인 3,793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그린벨트가 2,427km로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번에 포함된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역은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 등 6개 권역으로 여의도 면적의 837배에 달합니다. 본래 이런 지역의 그린벨트를 개발하려면 광역 도시별로 해제할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서 이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지역마다 할당된 총량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폭넓게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 전략 산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총량 규정의 예외를 인정한 겁니다. 또 그동안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는 환경적인 보전 가치를 6개 지표로 나눠 각각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평가를 매기는데요. 기존에는 이 지표 가운데 한 개라도 1, 2등급을 받았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없었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가운데 1, 2등급 지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79.6%로 창원과 울산은 이 비율이 특히 높았는데요. 정부는 국가나 지역 전략 산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평가 1, 2등급 지역도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와 함께 농지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죠? 네, 우선 수직 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직 농장은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과 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도 일정한 규격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인공 토양과 태양광을 활용한 차세대 신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처럼 농산물을 기르기 위한 시설이지만 농지에 설치하려면 지목 변경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수직 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단지나 도로를 개발하고 남은 소규모 자투리 용지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자투리 농지는 전국에 2만 1,000헥타르로 추정됩니다. 또 도시민들이 주말에 농촌에 살면서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하는 조치들이라고 하는데 대대적인 규모라서 난개말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법 개정 없이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정책이다 보니 지역 민심을 의식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그린벨트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 엄청난 개발 이득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를 향해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가 완화되면 지역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지 규제 완화가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변 지역의 용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요인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땅 투기로 이어진다고 저희는 그렇게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 실질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늦어도 5월까지 정부 지침 개정을 마치고 지자체별로 그린벨트 완화 수요를 조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3분기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지역 전략 산업 대상과 지역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를 의미하는 육아대디, 육아에 전념하는 라떼파파가 이젠 생소하지 않은 단어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이 늘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성이 지난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비경제활동 인구 중 육아가 주된 활동이었다는 남성은 16,000명으로 전년보다 37.4% 증가했습니다. 1999년 6월에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육아를 하는 남성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3년에 아이를 키우느라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던 남성은 6천 명에 불과했는데 10년 만에 3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남성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절반이 넘는 8,400명을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30대가 4,600명으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육아하는 남성이 늘어난 건 과거와 다르게 남성 육아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 배우자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아이 키우는 아빠를 위해 아직 개선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휴직을 쓰기 어렵고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는 게 힘들기 때문인데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고 제도적인 유연성을 확대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선수가 KBO 리그로 돌아옵니다. 한화 구단은 류현진과 역대 KBO 사상 최고인 계약 기간 8년, 최대 170억 원에 계약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선수와 구단이 합의해 기존 계약을 깰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류현진은 지난 2013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로 직행한 지 12년 만에 국내 프로야구 마운드를 밟게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친정팀 한화 이글스로 돌아오면서 당장 한화는 올 시즌 가을 야구 희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력 강화로 5강 가능성이 점쳐지던 한화는 이제 안정적인 5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만년 꼴찌 후보로 최하위권을 맴돌던 한화가 류현진의 가세로 변신 채비를 갖췄습니다. 류현진의 자로잰 듯한 체인지업과 지난해 신인왕 문동주의 160km 강속구를 앞세운 토종 원투펀치. 여기에 펠릭스 페냐와 리카르도 산체스, 김서현, 황준서가 제 역할을 해준다면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06년 데뷔와 동시에 신인상과 MVP를 동시 석권했던 류현진은 7시즌 동안 국내 리그를 평정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LA 다저스와 6년간 3,600만 달러, 토론토와 4년 8천만 달러라는 두 차례 굵직한 계약을 맺으면서 세계 최고 리그에서 통산 78승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고 부활한 지난해 류현진의 평균 구속은 142.3km. MLB에선 최하위권 수준이지만 KBO 리그 평균 구속 143.8km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체인지업과 커브 등은 국내 타자들을 상대로 여전히 경쟁력이 있을 전망입니다. 류현진 선수가 부상 경력은 있더라도 일단은 건강한 시즌을 또 준비를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뛰었던 실력 이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는 류현진 합류에 최은성과 노시환, 베테랑 안치홍이 가세한 공격력도 강해지면서 단숨에 안정적인 5강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만년 꼴찌 후보 한화 이글스가 고향으로 돌아온 괴물 류현진의 합류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야, 김물? 이에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만나 장난하나? 이 순간의 세대 야, 당신은 아름다운 피넛 밥 먹는 시간 이외에는 몇 시간 쉬지 못하고 계속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시각보다 무려 20도 가까이 낮은 기온이. 겨울의 끝자락에 온 세상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대문 홍제폭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 폭포 주변에도 밤사이 내린 눈이 그대로 쌓여서 그야말로 절경을 이룬 모습입니다. 이제 서울에선 눈비가 모두 잦아들었는데요. 낮 동안에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내린 눈이 녹지 못한 채 그대로 쌓여있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이동하실 때는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눈비가 대부분 잦아들었는데요. 여전히 대설특보가 유지 중인 동해안 지역에는 지금도 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도 강수구름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미 60cm가 넘는 눈이 쌓인 강원 산간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폭설이,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15cm의 큰 눈이 추가로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는 많게는 5에서 7cm의 눈이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낮 동안 경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만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밑돌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3도, 대전 4도, 대구 5도에 머물겠습니다. 영동 지방에서 눈비는 내일까지, 남부 곳곳과 제주도에서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영하권 아침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벌써 사흘째 많은 눈이 집중되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30cm의 눈이 추가로 예보됐습니다. 차량 고립이나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무척 쉽겠으니까요. 내일까지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